밀라노 올림픽은 역대 최악의 대회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 확산, 선수촌 도난, 경기장 정전.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앞에 매일 3,500명이 줄을 섰습니다. 예약은 폐막식까지 전석 마감. IOC가 70년 역사상 한 번도 없던 S등급을 한국에 줬습니다. 미국 D, 일본 D, 중국 D. 한국만 S등급. 대체 한국은 어떻게 최악의 올림픽을 싹쓸이한 걸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 등급을 부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전평가서에 한국을 D등급, 그러니까 최하위로 적어 넣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피에르 드 발로아. IOC 올림픽 문화유산위원회 수석평가관입니다. 25년 동안 7번의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을 평가해왔죠. 파리 올림픽 메종 드 프랑스 총괄을 맡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제가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문화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문화란 시간이 빚어낸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100년, 200년, 500년. 세월의 무게가 문화의 무게라고 믿었죠. 그래서 유럽의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르네상스를 낳은 이탈리아, 계몽주의의 프랑스, 셰익스피어의 영국. 이 세 나라만으로도 인류 문화유산의 절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밀라노로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로잔 IOC 본부 4층 회의실에서 사전 브리핑이 열렸어요.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 평가위원 5명. 테이블 위에 올려진 서류 뭉치가 각국 컬처하우스 사전 자료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미국, USA 하우스. 장소는 밀라노 시내 중심부 갤러리아 근처. 예산 1,200만 달러. 나이키, 코카콜라, 애플 공식 후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미국답죠. 돈으로 밀어붙이는 건 세계 최고니까요. 사전 예상 등급란에 B를 적었습니다. 일본, 재팬 하우스. 목조 건축 재현, 다도 체험, 전통 공연. 예산 800만 달러. 깔끔하고 정돈된 구성이었어요. 일본은 늘 그렇죠. 완벽하지만 놀라움은 없다. B를 적었습니다. 중국, 차이나 하우스. 용 장식, 도자기 전시, 비단 쇼케이스. 예산 1,500만 달러. 중국답게 규모는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전 베이징 올림픽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B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코리아 하우스. 장소는 빌라 네키 캄필리오. 저는 자료를 읽다가 펜을 멈췄어요. 한복 체험, 한국 음식 시식, K-뷰티 체험, K-팝 댄스 클래스, 편의점 재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헬렌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웃어요? 아니. 한국 자료 봤어? 편의점을 재현한대. 올림픽 문화행사에서 편의점이라니. 백화점도 아니고. 헬렌이 어깨를 으쓱했죠. 아시아 국가들은 늘 그렇잖아요.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의 경계를 잘 못 구분하는 편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급란에 D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메모를 남겼어요. 방문 시간 30분이면 충분. 마지막 일정으로 배치. 그때는 몰랐죠. 그 30분이 5시간이 되고 그 D등급이 7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바뀔 줄은요. 서류를 덮으며 헬렌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밀라노는 빨리 끝내자. 프랑스 하우스가 없으니 경쟁이랄 게 있겠어? 헬렌이 웃었죠. 저도 웃었습니다. 파리 올림픽 메종 드 프랑스가 역대 최고 A등급을 받았으니까요. 그걸 만든 사람이 접니다. 밀라노 따위에서 파리를 넘을 나라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틀이면 끝나. 금요일 저녁엔 집에 있을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금요일에 못 돌아갔습니다.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요. 밀라노에서 일주일을 더 보냈죠. 제 인생 25년의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린 일주일이었습니다.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의 공항이라면 현수막이 펄럭이고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맞이하고 축제 분위기가 가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건 올림픽 마스코트 인형이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는 것뿐이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죠. 올림픽 기간이라 도로가 많이 막히나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올림픽이요? 아, 맞다. 하고 있었죠. 솔직히 관심 없어요. 밀라노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패션의 도시, 디자인의 수도라 불리는 밀라노가 자국 올림픽에 이 정도로 무관심하다니. 차장 밖거리를 봤습니다. 올림픽 관련 장식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전봇대에 올림픽 깃발이 걸려 있었지만 비바람에 찢어진 채 펄럭이고 있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선수촌이었어요. IOC 관계자 출입증을 목에 걸고 들어가는데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내 직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노로바이러스요. 핀란드 아이스하키 대표팀 숙소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70명 넘게 격리됐습니다. 70명이요? 네. 캐나다, 스웨덴 선수단까지 번졌어요. 경기 4개가 연기됐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심장이 무거웠어요. 올림픽에서 전염병이라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수촌 복도를 걷는데 이스라엘 국기가 달린 방 앞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절도 사건입니다. 여권, 장비, 개인 소지품까지 사라졌어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도둑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죠. 씁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또 적었습니다. 선수촌 치안 문제. 심각. 오후에는 빙상 경기장으로 갔어요. 피겨 스케이팅 예선이 열리는 곳이었죠.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는데 갑자기 조명이 꺼졌습니다. 경기장이 칠흑 같은 어둠에 빠졌어요.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졌죠. 정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분 만에 비상전력이 들어왔지만 선수는 이미 빙판 위에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연기 후 재경기가 결정됐죠. 선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몇 년을 준비했을 텐데. 저는 관중석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동안 7번의 올림픽을 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전염병, 도난, 정전. 3중고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두오모 광장으로 나가봤습니다. 밀라노의 상징인 대성당 앞인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비둘기가 광장을 차지하고 있었죠.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보러 가시나요?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어요. 티켓이 너무 비싸요.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이지.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에게도 물었죠. 올림픽 즐기고 계세요? 여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솔직히 별로요. 그냥 평소랑 똑같아요. 올림픽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평가 보고서 초안을 열었어요. 첫 줄에 이렇게 적었죠. 밀라노 올림픽 현장 분위기 평가. 시민 참여도 역대 최저. 대회 운영 상태 심각.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를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각국 컬처하우스 방문 일정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째 날 오전 미국 하우스. 첫째 날 오후 일본 하우스. 둘째 날 오전 중국 하우스. 둘째 날 오후 한국 하우스 30분. 한국 옆에 적어둔 메모를 봤어요. 방문 시간 30분이면 충분. D등급. 클라우디아에게 전화했습니다. 밀라노시 문화 담당관이죠. 내일 가이드를 해주기로 한 사람이에요. 클라우디아, 내일 일정 확인할게요. 한국 하우스는 마지막이고 30분이면 되죠? 전화기 너머로 클라우디아가 잠깐 침묵했어요. 피에르, 한국 하우스는 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줄이요. 매일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요. 지금 예약이 폐막식까지 다 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줄이 길다고 문화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맥도날드 앞에도 줄이 길잖아요. 클라우디아가 웃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에 말했어요. 내일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평가가 시작됩니다. 빨리 끝내고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죠. 이 도시는 올림픽을 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일 제 평가표가 어떻게 뒤집어질지를요. 다음 날 아침 9시, 클라우디아와 동료 평가관 헬렌, 셋이서 미국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밀라노 시내 중심부, 갤러리아 빅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바로 옆이었어요. 최고 입지에 자리 잡은 거죠. 미국답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성조기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입구에는 USA 하우스라고 쓴 초대형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죠. 밤이면 밀라노 하늘을 밝힐 만큼 화려했을 거예요. 그런데 줄이 없었습니다. 입구에 안내 직원 2명이 서 있었지만 대기자는 10명도 안 됐어요. 저는 헬렌과 눈이 마주쳤죠. 좀 한산하네요.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오전이라 그런가 봐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거대한 스크린 홀이었어요. 사방이 스크린이었죠. 벽면, 천장, 심지어 바닥까지. 나이키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코카콜라 로고가 회전했고 애플의 최신 제품 영상이 이어졌죠. 미국의 혁신이 세계를 바꿉니다. 나레이션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평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시각적 임팩트 상, 기술적 완성도 상.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만질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전부 스크린이고 전부 영상이었죠. 그냥 서서 보는 거예요. 한쪽 벽면에는 미국 기업 로고가 빼곡했어요.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화려한 색감의 로고들이 번갈아 빛났죠. 체험 공간은 어디 있나요?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방문객은 포토존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포토존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성조기 앞에서 사진 찍는 공간이었어요. 배경판 하나, 조명 하나. 그게 전부였죠. 한 커플이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나갔어요. 체류 시간 5분도 안 됐습니다. 마이클이라는 미국 하우스 PR 총괄을 만났어요. 40대 남성이었는데 자신감이 넘쳤죠. 미국 하우스의 핵심은 브랜드 파워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브랜드를 사랑하죠. 스크린을 통해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관람객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마이클이 잠깐 말을 끊었어요. 저희는 체험보다는 경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경험이요. 보는 게 전부라는 뜻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방문자 체류 시간 평균 8분 추정. 재방문 의향 없어 보임. 2층으로 올라갔어요. VIP 라운지가 있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초대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IOC 출입증을 보여줬더니 그제야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칵테일 바가 있었고 소파에 앉은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분위기는 좋았지만 문화 체험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냥 고급 라운지 바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앞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미국 하우스 가 보셨어요? 30대 남성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저거요? 들어가 봤는데 그냥 광고판이더라고요. 5분이면 충분해요. 옆에 있던 여자 친구가 덧붙였죠.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도 없더라. 그냥 기업 로고밖에 없어서. 저는 평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전 예상은 B였어요. 펜을 들어 수정했죠. 미국 하우스 현장 평가 시. 예산 대비 효율 낮음. 기업 홍보에 치중. 문화 체험 부재. 일반 관람객 접근성 매우 낮음. 1,200만 달러를 쓰고도 사람들에게 남기는 건 기업 로고뿐이었습니다. 세계 1위 국가의 민낯을 본 느낌이었어요. 택시를 타며 헬렌에게 말했습니다. 기대 이하야. 완전히. 헬렌이 한숨을 쉬었어요. 도쿄 올림픽 때 미국 하우스는 꽤 괜찮았는데 이번엔 완전히 스폰서한테 갖다 바친 느낌이야. 저도 한숨이 나왔죠. 다음은 일본 하우스였습니다. 일본이라면 좀 다르겠지. 일본 특유의 섬세함과 장인 정신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불안했어요. 이번 올림픽 자체가 워낙 엉망이라서요. 차창 밖으로 밀라노의 거리를 봤습니다. 올림픽 도시라기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죠. 사람들은 올림픽에 관심이 없었어요. 경기장도 반쪽이고 선수촌은 난장판이고 이런 상황에서 문화 프로그램이 빛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기대를 접고 있었습니다. 빨리 평가 끝내고 파리로 돌아가자.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밀라노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미흡, 개선 필요. 택시가 일본 하우스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과소평가라는 말도 과분하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오후 30분. D등급. 그게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밀라노의 한쪽에서는 이미 새벽 5시부터 500명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 모르는 그곳에서요.
일본 하우스는 밀라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깔끔한 목조 건물이었죠. 입구에 대나무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고 자갈길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일본 특유의 미니멀한 미학이 느껴졌습니다. 건물 앞에 안내판이 서 있었어요. 완전 예약제. 1회 입장 인원 12명. 체험 시간 90분. 역시 일본이야.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격이 있죠. 대충 사람을 몰아넣는 게 아니라 소수 정예로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격이라는 겁니다. IOC 출입증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했어요. 나무 바닥이 차갑고 매끄러웠죠. 어딘가에서 은은한 백단향 냄새가 났습니다. 조명은 최소한으로 줄여져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만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 방은 다도 체험실이었습니다. 다다미 위에 방석이 깔려 있었고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조용히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느리고 정확했죠. 물 끓는 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앉아주세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차를 건네받았습니다. 따뜻한 말차였죠. 한 모금 마셨어요.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맛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교토의 어느 찻집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훌륭합니다. 평가 노트에 적었죠. 다도 체험상, 분위기, 맛, 서비스 모두 일품. 두 번째 방은 서예 체험이었어요. 먹을 갈고 붓으로 한자를 쓰는 프로그램이었죠. 세 번째 방은 이케바나, 꽃꽂이 체험이었습니다. 각각 30분씩 배정되어 있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정성스럽고 섬세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입구를 다시 봤어요. 대기줄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약이 안 되면 문 앞에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오늘 예약 가능한가요? 입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모레 오후 3시에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모레요? 네. 1회에 12명이라 일찍 마감됩니다. 지나가던 30대 커플에게 물었어요. 일본 하우스 다녀오셨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죠. 예약을 못해서요. 어제 왔는데 이틀 뒤에나 자리가 있대서 그냥 갔어요. 남자가 덧붙였어요. 근데 어차피 한 번에 12명밖에 안 들어가니까 설사 예약해도 대단한 걸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품질은 의심할 여지 없이 높았어요. 하지만 접근성이 치명적이었죠. 하루 입장객 최대 96명. 올림픽 기간 전체로 봐도 1,500명 정도가 한계였습니다. 나카무라라는 일본 하우스 총괄 디렉터를 만났어요. 50대 남성이었는데 안경 너머로 자부심이 보였죠. 일본 문화는 깊이가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얕게 보여주는 것보다 소수에게 제대로 경험시키는 게 저희 철학이에요. 멋진 철학이시네요. 하지만 올림픽은 전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잖아요. 문턱이 높으면 축제가 아니라 전시가 되지 않나요? 나카무라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미소를 되찾았죠. 품질과 접근성을 동시에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품질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저는 택시 안에서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하우스 현장 평가 B에서 C로 하향. 체험 품질 최상이나 접근성 극히 제한적. 하루 96명은 올림픽 규모의 부적합. 일반 시민 참여 사실상 불가. 헬렌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품격은 인정해. 하지만 올림픽에서 하루 96명은 너무 닫혀 있어. 동의해요. 문화는 함께 나눌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일본은 나누기보다 보호하는 쪽을 택한 거죠. 차가 중국 하우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아직까지 눈에 띄는 곳이 없었어요. 미국은 광고판이었고 일본은 닫혀 있었죠. 중국이라면 좀 다를까요? 예산이 1,500만 달러라 했으니 규모로는 가장 크겠죠.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중국 하우스는 화려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였어요. 건물 외벽 전체를 붉은색으로 칠했고 입구에는 용 2마리가 기둥을 감싸고 있었죠. 거대한 홍등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고 금색 글씨로 중화문화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규모가 미국 하우스의 2배는 돼 보였어요. 자, 중국은 역시 스케일이 다르군. 헬렌이 고개를 끄덕였죠. 예산 1,500만 달러면 이번 올림픽 컬처하우스 중 최대 규모예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부터 압도당했어요. 3층 높이의 천장에
1000개가 넘는 붉은 등이 매달려 있었죠. 빛이 은은하게 퍼져 마치 고대 궁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홀은 도자기 전시실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청화백자, 당삼채, 천목 찻잔이 놓여 있었죠. 각각 수백 년 된 작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솔직히 감탄이 나왔습니다. 대단하군요. 설명판은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자세히 읽어봤죠. 송나라 시대의 청자, 명나라 시대의 백자, 역사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리 케이스마다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만지지 마세요. 사진 촬영은 플래시 없이만 허용됩니다. 두 번째 홀은 비단 전시실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비단 직물이 걸려 있었어요. 금실로 수놓은 용포, 봉황이 그려진 병풍, 화려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역시 유리 너머였습니다. 만질 수 없었어요. 세 번째 홀에서 한 아이가 유리 케이스에 손을 대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보기만 하세요. 만지면 안 됩니다.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끌어당겼어요. 아이의 얼굴에 실망이 번졌죠. 한쪽에 중국 전통 의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수가 놓인 치파오와 궁중 의복이었죠.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입어볼 수 있나요? 전시용입니다. 착용은 불가합니다. 음식 코너도 있었습니다. 벽면에 중국 8대 요리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베이징 덕, 마파두부, 딤섬, 탕수육, 침이 고이는 사진들이었죠. 시식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시만 가능합니다. 음식 안전 규정 때문에 현장 조리를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보라는 거였죠. 코앞에 맛있는 음식 사진이 있는데 먹을 수 없다니. 배꼽 시계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장위라는 중국 하우스 부대표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문화는 5000년 역사입니다. 이 전시만으로도 세계에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직 초반이라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전시 품질에는 자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관람객들을 지켜봤어요. 들어간 사람들이 평균 15분 만에 나왔습니다. 감탄은 했지만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죠. 멋있긴 한데 뭔가 할 게 없어. 30대 여성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냥 박물관이잖아.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저는 평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중국 하우스 현장 평가 C에서 C로 하향. 전시 규모와 품질은 인상적이나 관람객 참여 요소 전무. 15분 체류 후 이탈. 문화 교류가 아닌 일방적 전시. 택시를 잡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며 헬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합하면 어때? 헬렌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실망이야. 미국은 광고판, 일본은 닫혀 있고 중국은 박물관이야. 세 나라 다 문화를 보여주기만 하지 나누지를 않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뒤에서 C 사이야. 보고서에 강하게 쓸 수밖에 없어.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늘의 평가를 정리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컬처하우스 1차 평가 요약. 미국 C. 예산 낭비, 체험 없음. 일본 C. 품질 우수하나 접근성 최악. 중국 C. 화려하나 참여 없음. 한국 내일 방문 예정. 사전 등급 D. 총평 밀라노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은 역대 최악 수준. 각국이 자국 문화를 보여주는데 급급할 뿐 관람객과의 교류는 사실상 전무.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내일 한국 하우스를 보면 이번 올림픽 평가는 끝납니다. 30분이면 충분하죠. D등급 확인하고 공항으로 가면 돼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파리 올림픽 메종드 프랑스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죠. 사람들이 프랑스 와인을 시음하고 향수를 만들어 보고 인상파, 그림을 디지털로 체험하고 A등급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게 문화 프로그램의 기준이에요. 밀라노에서는 그 기준에 근접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은 비어 있었어요. 한국 하우스 방문은 오후 2시 30분 예정이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에르, 혹시 오전에 시간 있어요? 왜요? 한국 하우스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전 상황을 직접 보시면 좋겠어요. 뭘 보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간이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와 헬렌을 데리고 택시를 탔어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한국 하는 곳이요? 요즘 거기 완전 난리라던데. 아세요? 당연하죠. 제 딸이 어제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는데 좋아요가 500개 넘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옷이 진짜 예쁘대요. 한국 전통 옷인가? 한복 말하는 거군요. 아, 맞아요. 한복. 딸이 꼭 다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택시 기사 딸까지 알고 있는 거면 꽤 입소문이 났나 보네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있다고 문화 수준이 높은 건 아니죠. 그건 마케팅이지 문화가 아닙니다. 빌라 네키 캄필리오까지 15분 거리였어요. 빌라에서 3블록쯤 떨어진 곳부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코너를 돌았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뭐야, 저게? 빌라 입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줄이 건물을 돌아 뒷골목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400명은 넘었습니다. 아니, 500명에 가까웠어요. 헬렌이 차창에 얼굴을 붙였죠. 이거 전부 한국 하우스 줄이에요? 클라우디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이래요. 어제는 새벽 4시부터 줄을 선 사람도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줄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60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서 있었고, 바로 뒤에는 20대 대학생 그룹이 있었죠. 가족 단위, 커플, 혼자 온 사람까지 다양했어요. 몇 시에 오셨어요? 줄 앞쪽에 있던 30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벽 5시요. 새벽 5시요? 왜요? 어제 친구가 왔는데 한복이 다 떨어져서 못 입었대요. 저는 오늘 꼭 입어볼 거예요. 한복을 입으려고 새벽 5시에 줄을 선다고요?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하우스 앞에는 10명도 없었는데, 일본 하우스는 하루 96명이 한계였는데, 여기는 500명이 줄을 서 있어요. 오전 10시인데, 좀 더 뒤쪽으로 걸어갔어요. 10대 소녀 3명이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K-팝 댄스 클래스에서 뭐 배우는지 알아? 몰라. 뭔데? 뉴진스래. 디토. 와, 대박. 나 그 안무 진짜 배우고 싶었어. 그 뒤로는 프랑스에서 왔다는 부부가 있었어요. 파리에서 기차 타고 왔어요. 4시간 걸렸죠. 4시간이요? 왜 여기까지?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한복 입은 사진이 너무 예뻐서요.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파리에서 4시간. 한복을 입어보려고.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입구에 다가갔습니다. 금색 글씨로 코리아하우스라고 쓰인 대형 간판이 보였어요. 그 옆에 태극 문양 장식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빨간색과 파란색의 소용돌이. 단순한 문양인데 강렬했습니다. IOC 출입증을 보여줬어요. 젊은 한국 여성 스태프가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입구 바닥에 태극 문양이 새겨진 러그가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글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글자 자체가 예술이었죠. 직선과 곡선의 조화, 동그라미와 네모가 어우러진 기하학적 아름다움이었어요. 천장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한지 조명이었어요. 종이로 만든 조명인데 빛이 부드럽게 퍼져서 공간 전체가 따뜻한 느낌이었죠. 형광등의 차가움도 아니고 캔들의 어두움도 아닌 딱 중간, 편안한 빛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곳곳에 매듭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실로 복잡하게 엮인 매듭이었는데 하나하나가 다른 모양이었죠. 공기 중에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어요. 이 향은 뭐예요? 침향이요. 한국 전통향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15세기 유럽 건축물 안에 한국 전통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화로웠죠. 마치 원래 이 건물이 이 용도로 지어진 것처럼요. 중앙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쉬었어요. 홀 중앙에 무대가 있었고
벽면에는 거대한 병풍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과 해, 달, 소나무가 그려진 그림이었죠. 색이 살아 있었어요. 파란색은 바다보다 깊었고 초록색은 숲보다 싱그러웠습니다. 1월 오봉도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뒤에 놓이던 그림이에요. 왕의 뒤에요? 네. 왕의 권위와 자연의 조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 뒤에 놓이던 그림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500년 전 왕이 봤던 것과 같은 그림을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죠. 무대 위 스크린에 글자가 떠올랐어요. 한글과 영어 자막이 함께 보였죠. 설중연회, 눈꽃 아래 피어난 한복. 조명이 꺼졌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현을 튕기는 맑은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죠. 전통 악기인데 현대적인 비트가 섞여 있어서 신비로우면서도 세련됐습니다. 한복 패션쇼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모델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여성이었어요.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서양 드레스와는 완전히 달랐죠. 길게 늘어진 옷자락, 넓은 소매, 물 흐르는 듯한 실루엣. 모델이 천천히 걸을 때마다 옷자락이 물결처럼 흘렀어요. 당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실 여성들이 입던 예복이에요.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자주색인데도 촌스럽지 않았죠. 오히려 깊이 있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천연 염색이라 그런 거래요. 쪽빛, 홍화, 치자. 화학 염료가 아니라 식물에서 뽑아낸 색이라니.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죠. 저는 평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미국 하우스에서는 기계적으로 적었습니다. 시각적 임팩트상, 체험 없음. 일본 하우스에서도 적었죠. 품질상, 접근성 하. 그런데 지금은 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델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옥색 치마에 분홍색 저고리, 하늘색 치마에 노란 저고리. 색 조합이 대담한데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모델이 나왔어요. 8살쯤 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매가 빨강, 노랑, 파랑, 초록으로 이어진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죠. 색동저고리래요. 한국 어린이들이 명절에 입는 거. 누군가 말했어요. 어린 모델이 살짝 수줍어하며 걷는 모습에 관객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평가관으로서의 냉정함 따위는 잊어버리고 그냥 감동받은 한 사람으로서요. 헬렌이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피에르, 이건 좀 다른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한복 체험은 이쪽입니다.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사람들이 옆 공간으로 몰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넓은 방 한쪽 벽면에 형형색색의 한복이 걸려 있었고 반대편에는 큰 거울과 화장대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쉰벌 중 이미 35벌이 빠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겁니다. 추가 물량은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남은 한복 앞에는 벌써 줄이 서 있었죠. 20대 이탈리아 여성이 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허리끈을 묶어주고 머리에 꽃 장식을 꽂아줬어요. 여성이 거울을 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예쁜 옷은 처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스태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복은 입는 순간 공주가 되는 옷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평범한 청바지 차림이던 여성이 한복을 입자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자세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졌어요. 어깨가 펴지고 턱이 살짝 올라갔죠. 한쪽에서는 60대 할머니가 손녀에게 한복을 입히고 있었어요. 우리 공주님 너무 예쁘네. 할머니, 나 진짜 공주 같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지. 둘이 꼭 껴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자님도 입어보시겠어요? 스태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죠. 아, 저는 평가관이라서요. 한 번만요. 남성 한복도 정말 멋있어요. 결국 흑색 두루마기를 입게 됐습니다. 길이가 긴 겉옷이었는데 천이 부드럽고 가벼웠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네이비 수트만 입던 제가 갑자기 품격 있어 보였달까요? 갓도 써보세요. 검은색 모자인데 넓은 챙이 달려 있었죠. 머리에 쓰자 마치 조선시대 학자가 된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거울 속 제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죠. 오히려 어울렸어요. 헬렌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피에르, 너 지금 되게 잘 어울려. 저는 두루마기를 벗으며 생각했어요. 이 옷은 뭔가 다릅니다. 일본의 기모노는 혼자서 입기 어려워요. 중국의 치파오는 체형을 가리죠. 하지만 한복은 누구든 입는 순간 달라지게 만드는 옷이었어요. 체형도,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복은 입는 사람을 바꾸는 옷. 그때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참기름과 감칠맛이 섞인 냄새. 배에서 소리가 났죠. 비비고 부스는 이쪽입니다. 냄새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한국의 편의점이 통째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초록색 간판에 GS25라고 쓰여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삼각김밥, 컵밥, 도시락이 진열되어 있었죠. 가격표가 전부 한글이었어요. 조명까지 편의점 특유의 하얀 형광등이었습니다. 진짜 서울의 편의점에 온 것 같았어요. 그 뒤로 거대한 1호로봉도 벽화가 보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비비고 김밥, 무료 시식. 안내판 앞에 40명이 줄 서 있었어요. 저도 줄 끝에 섰습니다. 제 차례가 왔죠. 스태프가 김밥 한 줄을 건넸어요. 검은 김으로 밥과 속재료를 돌돌 만 거였습니다. 단면을 보니 당근, 시금치, 단무지, 달걀이 알록달록했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은 부드럽고 김은 바삭했어요. 속재료들이 씹히는 식감이 재미있었죠. 짠맛, 단맛, 고소한 맛이 동시에 퍼졌습니다. 참기름 향이 입안 가득 번졌어요. 이건 뭐예요? 김밥이요. 한국 사람들이 소풍 갈 때 꼭 싸가는 음식이에요. 학교 앞에서도 팔고, 편의점에서도 사고, 어디서든 먹을 수 있죠.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의 음식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상이 이렇게 맛있다니. 떡볶이 코너는 더 시끌벅적했습니다. 빨간 소스에 흰 떡이 들어간 음식이었죠. 한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한 입 넣었어요. 페페론치노 엄청 좋아하거든요. 매운 건 자신 있어요. 3초 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맙소사. 뜨겁고 매워요. 황급히 물을 찾았죠. 한 잔을 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다시 떡볶이를 집더라고요. 미치겠어요. 매운데 자꾸 손이 가요.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청년은 입술이 빨개진 채로 계속 먹었어요. 저도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맵더라고요. 입안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매운맛 뒤에 달콤한 맛이 숨어 있었죠. 이게 중독성이란 건가? 비비고 관계자를 만났어요. 30대 한국 여성이었죠. 왜 편의점을 재현했나요? 한국에서 편의점은 일상이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삼각김밥 사고, 밤늦게 라면 끓여 먹고, 24시간 열려 있고 어디에나 있어요.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 한국은 거창한 걸 팔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 일상을 보여줬죠. 그게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은 1,200만 달러로 브랜드를 보여줬고, 중국은 1,500만 달러로 유물을 전시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김밥 한 줄과 떡볶이 한 접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헬렌이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어요. 피에르, 나 이거 처음 먹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렇죠. 이거 파리에서도 팔아. 사 먹고 싶은데. 헬렌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평가관의 표정이 아니었죠. 맛있는 걸 발견한 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새 평가 노트를 덮고 그냥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피에르 앙리 드 팔로아. IOC 문화자문위원을 지낸 분이었죠. 아버지의 서재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서울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자문으로 한국에 갔을 때 쓴 글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어릴 적부터 수없이 읽었으니까요. 이 나라는 문화를 몸으로 나누는 민족이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다. 함께 했다. 솔직히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문화를 몸으로 나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복을 입어보고 김밥을 먹고 떡볶이에 얼얼해하는 이 공간에서 아버지의 그 문장이 비로소 이해됐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함께하는 것. 그게 한국의 문화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다시 폈어요. 하지만 등급을 적는 대신 아버지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문화를 몸으로 나누는 민족이다. 40년 전 아버지가 적은 것과 같은 문장을요. 올리브영 K뷰티존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젊은 여성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모퉁이를 돌자 초록색 대형 간판이 보였죠. 올리브영. 그 아래 K뷰티라고 적혀 있었어요. 입구부터 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60명은 넘어 보였어요. 립터치 50분 대기입니다. 50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여성들은 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몰려들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에 립스틱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60가지가 넘는 색상이었죠. 금발 여성이 10가지 넘게 시도하고 있었어요. 손등에 색을 발라보고 거울을 보고 다시 지우고 또 발라보고. 이 색 너무 예쁜데요. 마음에 드는 색을 찾자마자 바로 셀카를 찍었어요. 해시태그 코리아하우스 밀라노, 해시태그 올리브영, 해시태그 K뷰티. 인스타그램에 올렸죠. 좋아요. 벌써 200개 넘었어. 자발적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립스틱 하나 가져가세요. 스태프가 공지했어요. 진짜요? 공짜로요? 여성들이 환호했죠. 올리브영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에요. 60가지 색상이면 누구에게나 맞는 색이 있죠. 한국 화장품은 다양성이 강점이에요. 한편에서는 스킨케어, 체험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식 10단계 스킨케어 루틴. 한 여성이 순서대로 10가지 제품을 발랐죠. 클렌징, 토너, 에센스, 세럼, 모이스처라이저, 선크림. 피부가 완전 달라졌어요. 거울을 본 여성이 감탄했어요. 실제로 피부가 촉촉하고 빛나 보였죠. 시트 마스크 체험도 한창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얼굴에 하얀 마스크팩을 붙이고 앉아 있었어요. 15분 후 떼어내니 피부가 환해졌죠. 저는 깨달았어요. 이 공간에서 그냥 보기만 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립스틱은 직접 발라보고, 스킨케어는 직접 바르고, 마스크팩은 직접 붙여보고. 모든 게 체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은 사진으로 남았고,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K-팝 댄스 클래스로 이동했어요. 한국인 강사가 무대 위에서 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10대 소녀들이 따라했어요. 손을 흔들고, 고개를 까딱이고, 스텝을 밟았죠. 가사에 나오는 한국어를 따라 외쳤어요. 의미도 모르면서 즐겁게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K-팝을 추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었죠. 조용한 공간도 있었어요. 한지 공예의 체험 코너에서 사람들이 전통 한지로 작은 상자를 접고 있었습니다. 매듭 만들기 코너에서는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빨간 실로 팔찌를 만들고 있었죠. 우리 팔찌 만들까? 좋아. 빨간 팔찌. 둘이 나란히 앉아 매듭을 묶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부스에서는 VR 기기로 서울 명동거리와 부산 자갈치 시장을 360도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 고글을 벗은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한국 가자. 여기서 미리 느낌 봤으니까 진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좋아. 올여름 휴가 한국으로 갈까? 둘이 바로 관광 안내 책자를 집어들었어요. 한국관광공사의 전략이 정확히 먹히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들어온 지 4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30분 예정이었는데 4시간. 평가 노트에는 등급 대신 메모만 가득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줄은 더 길어져 있었습니다. 600명은 넘어 보였죠. 오후 5시인데도 줄이 줄어들 기미가 없었어요. 클라우디아가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헬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피리에르, 솔직히 말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파리보다 나을지도 몰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파리 올림픽 메종 드 프랑스. 제가 만든 겁니다. 역대 최고 A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동료 평가관이 한국이 더 낫다고 말한 겁니다. 반박하고 싶었어요. 파리가 최고라고요. 프랑스 문화의 깊이를 모르는 거라고요.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헬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파리 메종 드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울었나요? 한복 입고 거울 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와인 시음하고 향수 만들고 훌륭했죠. 하지만 울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프랑스는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경험하게 했어요. 그 차이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클라우디아에게 물었습니다. 숫자 좀 알 수 있을까요? 코리아하우스 방문객 데이터요. 클라우디아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오픈 후 일주일 기준이에요. 일일 평균 방문객 3,500명, 누적 방문객 25,000명, SNS 해시태그 누적 420만 건, 일일 한복 체험 인원 800명, 비비고 김밥 일일 소비량 1,500개, 올리브영 립스틱 일일 소진량 600개, 예약은 폐막식까지 전석 마감, 대기 리스트 4,200명. 비교 데이터도 있나요? 같은 기간 미국 하우스 일일 평균 방문객 350명, 일본 하우스 일일 96명, 중국 하우스 일일 280명. 저는 숫자를 노려봤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10배, 일본의 36배, 중국의 12배. 말이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재방문율이에요. 재방문율이요? 한국 하우스 재방문율이 34%예요. 3명 중 1명이 다시 와요. 미국 하우스는 3%, 일본 12%, 중국 5%요. 3명 중 1명이 다시 온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거죠. 호텔 방에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전 평가서를 다시 봤어요. 제가 적은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 D등급. 방문 시간 30분이면 충분. 손이 떨렸습니다. D등급. 제가 적은 겁니다. 한국의 사전 자료만 보고 편의점 재현한다는 이유로, K-팝 댄스라는 이유로, 아시아 소국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건 뭐였나요? 500명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한복을 입고 울고 김밥에 감탄하고 떡볶이에 중독되고 립스틱을 바르고 셀카를 올리고 K-팝을 추며 한국어를 외치고 VR로 서울을 걷고 한지로 상자를 접고 매듭으로 팔찌를 만들고 모든 게 체험이었어요. 모든 게 경험이었죠. 모든 게 기억이 됐습니다. 미국은 광고를 보여줬고 일본은 문을 닫았고 중국은 유리 케이스에 넣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문턱을 없앴습니다. 누구나 언제나 무료로 노트북 화면을 노려봤어요. 사전 평가서의 D등급이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문화를 평가해왔다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일 최종 평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IOC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죠.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각각의 등급을 확정하는 자리예요. D등급을 적었던 이 손으로 내일은 뭘 적어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 나라는 문화를 몸으로 나누는 민족이다. 40년 전 아버지가 서울에서 느낀 것을 저는 밀라노에서 느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한국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더 강해졌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평가 회의장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 40년 된 그 일기를 꺼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IOC 밀라노 임시 사무국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이 보였어요. 평가위원 5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와 헬렌, 그리고 스포츠 시설 담당 한스, 환경 담당 아멜리아, 올림픽 운영 총괄 디미트리. 테이블 중앙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밀라노 올림픽 컬처하우스 공식 등급이 확정됩니다. 이 등급은 IOC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고 향후 올림픽 유치 도시들의 참고 자료가 되죠. 디미트리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작하죠. 피에르, 문화 프로그램 총괄 평가를 맡았으니 발표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컬처하우스 공식 평가. 평가 기준 5가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깊이, 관람객 접근성, 체험 다양성, 현지 파급력, 올림픽 정신 부합도. 각 항목 20점, 총 100점 만점이에요. A 등급은 90점 이상, A는 80점, B는 70점, C는 60점, D는 50점 미만입니다.
그리고 S등급. 이건 IOC 문화평가 70년 역사상 한 번도 부여된 적 없는 등급이에요. 95점 이상일 때만 가능하죠. 사실상 전설이었습니다. 규정에는 있지만 실제로 받은 나라는 없었어요. 먼저 미국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USA 하우스 사진이 떴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거대한 스크린, 기업 로고, 문화적 깊이 8점, 접근성 12점, 체험 다양성 6점, 현지 파급력 10점, 올림픽 정신 부합도 8점, 총점 44점, D등급입니다. 한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D요? 미국이? 예산 1,200만 달러를 썼지만 사실상 기업 광고관이었습니다. 일반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건 포토존 하나뿐이었어요. 평균 체류 시간 8분, 재방문율 3%. 이건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폰서 쇼케이스였습니다. 디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슬라이드. 일본입니다. 다도 체험 사진, 깔끔한 목조 건물이 떴어요. 문화적 깊이 18점, 접근성 4점, 체험 다양성 10점, 현지 파급력 6점, 올림픽 정신 부합도 8점, 총점 46점, D등급. 아멜리아가 놀랐어요. 일본도 D요? 다도 체험 품질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품질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입장 인원이 96명이에요. 올림픽 기간 전체로 봐도 1,500명이 한계입니다. 품격은 있지만 문이 닫혀 있었어요. 올림픽은 세계가 함께하는 축제인데 하루 96명이면 축제가 아니라 초대장 파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음 슬라이드. 중국입니다. 붉은 용 장식, 유리 케이스 속 도자기 사진이 떴습니다. 문화적 깊이 14점, 접근성 10점, 체험 다양성 4점, 현지 파급력 8점, 올림픽 정신 부합도 6점, 총점 42점, D등급. 한스가 팔짱을 꼈어요. 세 나라 다 D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예산 1,500만 달러로 이번 올림픽 최대 규모의 컬처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어요. 만질 수 없고, 입어볼 수 없고, 먹어볼 수 없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15분. 관람객 반응은 멋있지만 할 게 없다였습니다. 디미트리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번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실패라는 건가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스크린에 사진이 나타났어요. 500명이 줄을 선 입구, 한복 패션쇼의 스탠딩 오베이션, 김밥을 먹으며 웃는 사람들, 립스틱을 바르고 셀카를 찍는 여성들, K-팝 댄스를 추는 소녀들, 한지로 상자를 접는 할머니와 손녀.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문화적 깊이 19점. 한스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한복 패션쇼는 조선시대 왕실 의복부터 현대 재해석까지 망라했습니다. 천연 염색, 전통 직조 기법, 한지 공예, 매듭 장인의 시연까지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다만 문화적 깊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아쉬운 점이 있어 한 점을 뺐습니다. 접근성 20점. 만점입니다. 아멜리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무료 입장, 사전 예약 없이도 방문 가능, 하루 3,500명 수용. 대기 시간 동안에도 유자차 제공과 한지 공예, 체험으로 지루하지 않게 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낮은 문턱의 컬처하우스였어요. 체험 다양성 19점. 한복 체험, 한국 음식 시식, K-뷰티 체험, K-팝 댄스 클래스, VR 관광 체험, 한지 공예, 매듭 만들기, 전통향 체험, 편의점 제형까지 9개 이상의 체험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됐습니다. 다만 일부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이 길었다는 점에서 한 점 감점. 현지 파급력 20점. 만점. 한스가 입을 벌렸어요. SNS 해시태그 600만 건 돌파. 이탈리아 주요 일간지 5곳 이상 일면 보도. 한국 관광문의 500% 증가. 방문객 재방문율 34%. 밀라노 시민 사이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등극. 파리에서 기차 타고 4시간 걸려 온 관람객까지 있었습니다. 광고비 0원으로 이 파급력을 만들었어요. 올림픽 정신 부합도 19점.
올림픽 헌장은 스포츠를 통한 문화 교류와 인류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한국은 자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함께 하게 했습니다. 한복을 입어보게 하고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게 했죠. 이것이 진짜 올림픽 정신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 이외의 국제 문화 교류 요소가 더 있었으면 완벽했을 거예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스크린에 최종 점수가 떴어요. 97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디미트리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97점이면 S등급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잠깐. S등급은 70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IOC 문화평가 70년 역사상 S등급이 부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파리 올림픽 메종드 프랑스가 역대 최고 A, 92점이었죠. 그걸 만든 사람이 접니다. 제가 만든 파리보다 한국이 5점 높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피에르, 사전평가서에서 한국을 D등급으로 넣었다고 들었는데요. D에서 S로 바뀐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전평가에서 한국을 D등급으로 넣었어요. 편의점을 재현한다는 걸 보고 웃었습니다. K-팝 댄스 클래스를 보고 이건 문화가 아니라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소국이 유럽 심장부에서 문화를 논한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디미트리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아멜리아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한스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죠. 저는 25년간 문화를 평가해 왔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누고 보고서를 썼어요. 문화를 심판하는 게 제 직업이었죠.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가 처음으로 문화를 경험한 곳이었습니다. 평가하러 갔는데 평가를 잊었어요. 점수를 적으러 갔는데 노트를 덮었어요. 한복을 입었고 김밥을 먹었고 떡볶이에 입이 얼얼해졌고 K-팝 음악의 발이 움직였어요. 헬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1,200만 달러로 광고판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1,500만 달러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일본은 800만 달러로 초대장 파티를 열었죠. 하지만 한국은 김밥 한 줄과 떡볶이 한 접시와 한복 한 벌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디미트리가 말했어요. 피에르, S등급으로 확정합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 분? 5명 전원 침묵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다는 뜻이었죠. 디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밀라노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IOC, 문화평가, 역사상 최초 S등급. 확정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스크린에는 최종 등급표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D 44점, 일본 D 46점, 중국 D 42점, 한국 S 97점, 70년 만에 S등급, 역대 최고점, 그리고 사전 D등급에서 S등급으로의 역전. 모든 게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꺼냈어요. 아버지 피에르 앙리 드 발로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40년 된 거예요. 표지가 닳아서 글자가 거의 안 보였죠. 하지만 안에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IOC, 문화자문위원이었어요. 서울올림픽 때 한국에 갔었죠. 그때 아버지가 쓴 일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죠. 서울에 도착했다. 공항에서부터 놀랐다. 자원봉사자들이 웃으며 맞이해줬다. 한국어를 못하는 나에게 영어로, 안 되면 몸짓으로, 그것도 안 되면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줬다. 이 나라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다. 다음 페이지. 오늘 문화행사장에 갔다. 예상했던 건 형식적인 공연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다. 한국 사람들은 나를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로 대했다. 전통 의상을 입혀줬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고 전통 놀이를 가르쳐 줬다. 내가 서툴게 따라하면 웃으며 다시 보여줬다. 그 웃음에 비웃음은 없었다. 격려가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40년 전에도 같았던 거예요.
한국은 40년 전에도 보여주지 않고 함께 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결론이 적혀 있었죠. 이 나라는 문화를 몸으로 나누는 민족이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다. 함께 했다. 프랑스는 문화를 가르친다. 영국은 문화를 전시한다. 하지만 한국은 문화를 나눈다. 나누는 문화가 가장 강하다. 언젠가 세계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기장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 눈물이었죠.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피에르, 문화를 평가하지 마라. 문화를 경험해라. 저는 25년간 문화를 평가해 왔습니다. 등급을 매기고 보고서를 쓰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문화를 경험한 건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코리아 하우스에서요. 아버지의 말씀을 25년 만에 이해한 겁니다.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를 펼쳤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문장을요. 이 나라는 문화를 몸으로 나누는 민족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아버지, 4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노트를 닫고 창밖을 봤어요. 밀라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코리아하우스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500명, 아니 오늘은 700명이 줄을 서고 있겠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금요일에 못 가. 일주일 더 있어야 해. 왜? 평가 끝난 거 아니야? 끝났어. 하지만 더 보고 싶어. 아니, 더 경험하고 싶어. 전화를 끊고 코리아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평가관으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IOC 출입증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반 줄맨 뒤에 섰어요. 앞에 서 있던 10대 소녀가 돌아봤어요. 아저씨도 한복 입으러 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한복 입으러 왔어. 소녀가 활짝 웃었어요. 저번에 입었는데 진짜 예뻤어요. 아저씨도 꼭 입어보세요. 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유자차를 마시고 앞사람과 이야기하고 한지 공예를 구경했어요. 기다리는 시간마저 경험이었죠. 마침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공간이었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어제는 평가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그냥 느꼈어요. 한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흑색 두루마기였죠. 갓을 쓰고 거울 앞에 섰어요. 옆에 서 있던 이탈리아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도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얀 도포에 갓을 쓴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둘이 마주 보며 웃었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은 통했습니다. 스태프에게 수연이라는 한국 총괄기획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잠시 후 30대 한국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조용한 눈빛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어제 오신 IOC 평가관이신가요? 네, 피에르입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요. 한국은 왜 이렇게 하나요? 왜 무료로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날 텐데. 수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일기에 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40년 전 아버지가 쓴 문장과 똑같은 맥락이었죠. 보여주지 않고 함께한다. 이건 전략이 아니었어요. 마케팅도 아니었죠. 한국 사람들의 본능이었습니다. DNA에 새겨진 거예요. 40년 전 서울에서도 그랬고 지금 밀라노에서도 그런 거였죠. 수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코리아 하우스를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밀라노의 건물들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줄은 여전히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올림픽은 곧 끝날 겁니다. 코리아 하우스도 문을 닫겠죠. 하지만 한복 입었던 기억, 김밥 먹었던 맛, 떡볶이에 얼얼했던 입안, 케이팝에 맞춰 몸을 흔들었던 순간.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경험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은 언젠가 여행이 됩니다. 밀라노 사람들은 한국에 갈 거예요. 한복을 다시 입으러, 김밥을 다시 먹으러,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러.
문화는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광고 스크린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약제 안에 가둬놓는 것도 아니죠. 문화는 사람들의 손끝에, 입안에, 웃음 속에 있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호텔 방에 돌아와 캐리어에서 아버지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일기장 옆에 제 노트를 나란히 놓았어요. 아버지의 글씨. 이 나라는 문화를 몸으로 나누는 민족이다. 제 글씨. 이 나라는 문화를 몸으로 나누는 민족이다. 4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같은 나라에 대해서요.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누는 문화가 가장 강하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별이 보였어요. 내일도 코리아하우스에 갈 겁니다. 모레도요. 평가는 끝났지만 경험은 계속되니까요. 한국이 밀라노에 남긴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광고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경험이었죠. 그 경험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은 언젠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될 겁니다.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보여주지 않고 함께하는 힘. 70년 역사상 최초의 S등급은 그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IOC 수석 평가관 피에르가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감동시킨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나누는 문화가 가장 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